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3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하게 될 내용은 지난주 FOB에 이어서 CIF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OB가 이제 처음 등장한 게 19세기 초반, 정확하게는 이제 18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IF는 요거보다는 한 대략 50년 후, 한 1862년 정도의 이제 판례에서 그 모습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B가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CIF 조건이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 이 CIF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출 FOB 조건의 어떤 변형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FOB 조건에 매도인이 정기선을 선복을 수배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매수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주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면서 이 수출 FOB 조건의 변형으로서 사용되던 것이 이제 굳어지면서 CIF로 만들어진 거죠. 자, 1812년, 1862년으로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9세기 정도죠. 인커텀스가 ICC에 의해서 제정되는 게 20세기 초반입니다. 1930, 저도 지금 갑자기 연도가 헷갈리긴 하는데 20세기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인커텀스가 제정되기 대략 한 6, 70년 전에 CIF가 등장을 했고 인커텀스가 제정되기 한 120년 전에 FOB가 존재를 했어요. 판례로서. 훨씬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서로 우리가 문서로 1차 사료로,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1차 사료라고 하는데 1차 사료로 남아있는 게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FOB와 CIF라는 어떤 관례와 관습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고 나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커텀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커텀스를 만들 때 FOB하고 CIF가 널리 사용되어 있으니까 FOB와 CIF를 제외한 나머지 정형거래 조건을 FOB나 CIF처럼 알파벳 대문자 3개의 조합으로 만든 겁니다. 그 만든 것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뭐 보통 얘기하는 뭐가 있을까요? FCA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FOB와 CIF가 이 정형거래 조건 인커텀스보다 더 오래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례나 기록들을 찾아보면 1840년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CIF가 등장하기 이전에 Free on board and including flight and insurance,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날 CIF의 계약 내용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 가도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어지고 해서 결국에는 Cost Insurance Price, 이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정 내지는 추측일 뿐이에요.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고 추측하는 것인데, 미싱 링크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세계 무역의 패권, 세계 경제의 패권이 박스 브리타니아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해양 무역 대국이던 그 당시 영국을 발상지로 해서 이 CIF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CIF와 FOB를 이야기할 때 CIF 조건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류 거래라는 측면이 있어요. CIF 조건의 매매는 선적 서류에 의해서 계약 이행이 되는 겁니다. 상징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IF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은 상징물, 그러니까
코스트 인슈어런스 프라이시라고 해서 서류를 인도하는 상징 인도라고 하는데, 서류 그 권리, 그러니까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상징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CIF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런 상징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CIF 조건이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코스트 인슈어런스, 중간에가 인슈어런스죠. 그 인슈어런스라는 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해상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상보험 제도 이후에 CIF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남미를 원산지로 하는 담배라든지 그 고추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게 그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 들어온 걸로 거의 뭐 기록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조선 전기 고려시대 때의 김치라고 하는 거는 고춧가루가 사용되지 않은 김치인 거죠. 왜? 조선에 고춧가루가 최소한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거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IF 조건이 사용되었다는 거는 CIF가 사용되기 이전에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이 사용되고 난 다음에 CIF가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판례나 기록들을 찾아보면 가장 오래된 선화증권에 대한 기록은 1538년 1538년이면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보험증권은 1613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상보험론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근대화된 가장 오래된 표준화된 보험증권인 로이즈 보험증권은 1779년에 작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 해상보험 수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상보험 수업을 하면서도 강조를 하지만 1779년부터 무슨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 해상보험이 사용된 건 아니고 훨씬 그 이전부터 모험 대차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보험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근대의 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들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서 로이드 보험증권이 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로이드 보험증권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해상보험이란 건 존재를 했겠죠. 그래서 이 1538년에부터 선화증권이 사용되고 그 이전 보험증권이 또 사용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서류들을 거래하는 방식으로서의 CIF 조건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CIF 조건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 CIF는 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Cost Insurance Price의 약자예요. 여기서 계약 가격이 선적항에서 약정된 어떤 항구에서 선적될 때까지 들어가는 매도인 입장에서의 원가, 그게 이제 코스트죠. 그 코스트는 단순하게 물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나 부품의 값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뭐 지대라든지 아니면 매도인의 이익이라든지 그렇죠.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에 따른 매수인을 향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운송 비용, 재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원가인 것이고, 그 원가 이후, 물품의 인도 이후에 발생되는 목적항까지의 보험료와 해상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운임보험, 한국어로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CIF입니다. 그래서 CIF 조건은 이 조건의 주된 비용을 구성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코스트와 인슈어런스와 프라이스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강조했다시피 인커텀스 정형거래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비용을 나누고
매매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가격 조건이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하나의 플랫폼이자 하나의 템플릿인 거예요. 그런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CIF 조건의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선적을 하고 그리고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가장 중요하게 이것과 관련된 운송 계약과 관련된 혹은 해상보험과 관련된 선적 서류를 완비해서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그리고 선적 이후에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이후에 발생되는 위험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시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그 선적 서류와의 상한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다른 인커텀스, 다른 인커텀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예외가 많아지니까 FOB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물품을 인도하는 지점, 즉 다시 말해서 본선 적재 할 때까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장됩니다. 어디까지? 목적항까지 연장되죠. 목적항까지 연장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품의 인도가 선적지에서 이루어지는 선적인도 조건이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에 의해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서류 인도 조건 그리고 상징 인도 조건입니다. CIF 조건은 이러한 어떤 조건의 어떤 특성, 성격, 내용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선적 서류를 사용을 해서 매도인이 대금 결제를 취하는 일종의 하한어음 치결 제도와 결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대금 지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한어음 치결 제도는 제가 한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향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일종의 청구 내지는 요청하는 서류이고 그 결제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보내는 서류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보내면 돈 내놓으란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돈 내놓으란 편지 보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게 돈 내놓으라는 단순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금을 결제해야만 이 대금과 이 대금 결제 청구 서류와 함께 인도된 선화증권, 선적 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보내지는 것이고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선적 서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서로 멀리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안전한 거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이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서 장점도 생겨날 수 있고 단점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물품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하지 않더라도 서류만 도착하면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해서 물품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선적 서류의 권리를 넘겨주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떼먹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자신이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의 권리를 받아서 이 서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으로서 물품을 재판매, 전매할 수 있는 장점도 생겨나고 그리고 선적 서류가 있고 그 선적 서류에 대해서 한어음을 결제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 선적 서류를 발행한 사람, 즉 운송인이 그 선적 서류에 적혀 있는 물품을 그 사실 그대로 선적 서류 내용 그대로
본선 적재했다는 것을 개런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래의 어떤 신용도 측면에서 신용 위험으로부터 상호 위험으로부터 양쪽이 다 벗어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 이 CIF 조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CIF 조건은 이 CIF 조건 안에 3개의 계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이고요. 두 번째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화증권을 받죠. 그 해상 운송 계약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줍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이 운송 물품, 그러니까 이 해당 거래 물품의 운송과 관련돼서 운송 중에 발생되는 위험이나 멸실로부터 화물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보험자와.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이 종속 계약으로 따라붙어서 말은 CIF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CIF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계약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FOB보다 CIF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 물품의 인도, 그러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이 이전되는 그 지점 외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분기점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계약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적 서류를 이용을 해서 하한어음을 치결하는 대금 결제 방식이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무역 거래, 물론 신용장과 추심이라는 대금 결제 방식이 많이 그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것을 변형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송금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환경의 변화를 CIF 조건이 조금 더 적합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FOB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인커텀스 상의 FOB를 살펴봐도 사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인커텀스 상의 FOB와 실무상의 FOB가 많이 다르다, 틀리다 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 강의 자료에서. 그렇지만 CIF는 어떻게 보면 신용장과 추심의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빼고는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무역의 관습과 만약에 이제 CIF 조건으로 계약되고 거래되고 있는 많은 무역 거래의 모습과 인커텀스 상의 CIF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CIF 조건의 특성,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류 인도 조건이다. 서류의 인도로 계약이 이행된다 라는 점이죠.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상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간습적인 서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서류를 거절하고 물품만 받겠다, 뭐 이거 안 되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도 서류를 주지 않고,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지 않고 물품만 가져가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CIF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한 적법한 서류를, 선적 서류를 제시하고, 매수인은 물품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계약 내용과 일치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이 어디 있고, 물품이 매도인 측에 있고 매수인 측에 있고 운송 중에 있고 선적항에 있고 양육항에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CIF는 어떻게 보면 CIF에서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서류가 있고, 제대로 된 서류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제시되고, 그것에 뭐 그걸 대금을 결제를 하기 위한 하한어음이 따라붙고 했을 때 매수인은 그것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뭐 물품을 사후에 인수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런 특성 때문에 물품이 어디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서류만 제대로 돼 있다면
제대로 된 인도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이 CIF 조건의 특성 때문에 운송 중 전매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서 거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매수인이 다시 매도인이 돼서 새로운 매수인 제3자에게 물품을 되팔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깊게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가 CIF 조건이 그러면 본질이 선적 서류를 파는 것이냐 물품을 파는 것이냐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견해가 결국은 또 어디랑 연결되냐면 CIF 조건이 선적지 조건이냐 도착지 조건이냐 하는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CIF 조건이 물품의 매매 계약이라고 본다면 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물품이 메인이 있기 때문에 물품의 선적 의무죠. 그리고 그 선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선적 서류죠. 만약에 계약의 본질이 물품의 매매가 아니라 서류의 매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서류가 제시되는 곳이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물품이 진짜 어디 있는지 상관없네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CIF 조건의 본질은 이거는 서류가 중요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너무 나간 얘기예요. CIF 조건은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거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진짜 오버한 얘기다.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이다. CIF 조건이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CIF 조건이 서류를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진짜 오버인 것이고, 물품을 사고 파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정형 거래 조건, 그러니까 무역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유형물을 거래하는, 상품, 제품을 거래하는 국제 물품 매매와 관련된 간섭이잖아요. 그리고 간섭에서 비롯된 규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물품 매매가 맞아요. 근데 물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운송 계약에서의 증거로서 나오는 것이 선화증권,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어줘야 되니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나오는 것이 보험증권, 그리고 요걸 활용을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에게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의 하한어음 체결 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CIF를 단지 서류 매매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죠. CIF 매매 계약의 특징이 서류를 넘겨주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를 다한다라고 봐야 되지, 서류 그 자체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CIF 계약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선적 서류의 인도를 조건으로 해서 이행되는 물품 매매다. 그러니까 요게 조건일 뿐 핵심은 물품 매매라는 거예요. 물품 매매. 자,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CIF 조건이 항공 운송에서 사용되기가 적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항공 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 서류, 혹은 선적 서류라는 거고 얘기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에어웨이 빌인데, 이런 에어웨이 빌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비권리 증권입니다. 비유통 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라는 측면에서의 권리증권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CI 그러한 물품의 그러한 어떤 선화증권, 선적 서류의 특징 때문에 이것이 제3자 매수인이 다시 매도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지만, 항공운송 서류인 에어웨이 빌은 권리증권도 아니고 유통을 전제로 하지도 않아요. 비유통 서류예요. 쉽게 말해서
항공 운송을 하면 뭐 비행기가 뜨자마자 내리기 때문에 뭐 운송 도중에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서 재판매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항공 운송 서류의 어떤 법적 성격을 얘기를 할 때 비유통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공 운송을 하게 되면 이런 선적 서류, CIF 조건에서 말하는 그런 선적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웨이빌이 좀 이 CIF 조건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IF 조건은 되도록이면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인커텀스 설명드리면서도 강조를 했다시피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ICC가 이렇게 얘기를 한들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입 막고 그냥 무시해도 돼요. 문제만 없으면. 매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했어요. CIF 조건이래요. 그 CIF 조건인데 화물을 항공 운송으로 운송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건 뭐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계약서에 집어넣었고 그렇게 계약을 이행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제3자가 아무 문제 없는 거래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의 본질적인 측면 그리고 CIF 조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계약의 본질, 법적 성격, 여러 가지 내용들,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항공 운송이랑 CIF 조건이 뭔가 안 맞는 거죠. TPO가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 CIF 조건의 본질이 서류 거래가 아니라 서류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되는 지점,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수업 내용을 좀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